지금 소개받은 보스트코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예, 여기 파주까지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올해로 어쩌다 보니 13년째 사진 잡지만 계속 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 뭐 단행본 책을 만들고 사진전을 기획하고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진과 관련돼서 콘텐츠를 만들고 사진 작업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로 제가 잡지를 만들면서 오늘 말씀드리기 주요한 키워드가 기록과 기억일 텐데요. 그래서 잡지를 만들면서 사진 작가들의 작업을 보면서 기록과 기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때로 배우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풀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잡지를 만들다 보면은 사진 작가들을 컨택하고 사진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글을 다듬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다양한 일종의 기록물이기도 하죠. 표현물이기도 하면서 기록물이기도 한 어떤 필자의 글, 어떤 사진 작가의 사진 이미지들을 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이런 대상들을,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바라보았을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잡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 과연 제가 보스트코 매거진을 만들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기록과 기억의 의미에 좀 더 가까울까 찾아보다가 세 권의 잡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2020 팬데믹 다이어리라는 주제를 다뤘던 호, 그리고 애프터 뉴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세 권의 잡지를 골랐고 그 중에서 각각 잡지마다 두 개의 사진 작업들을 추려서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세 권을 보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사진과 글을 매개로 어떤 기록과 기억이 작용되고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함께 보실 사진 작업은 2021년 신년 초에 나왔던 2020 팬데믹 다이어리라는 잡지고요. 지금 나와 있는 글은 그 기획 당시 이 주제에 관련 기획의 의도를 밝힌 글입니다.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팬데믹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언제나 좀 특집 주제로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인데 사실 그러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기에는 사진 작가들의 작업이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계속 조금 작업이 쌓일 때까지 좀 기다렸던 부분이 있으면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21년에 어느 정도 작업들을 리서치하면서 이 정도면 팬데믹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작업들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모아봤고요. 일단은 관심사는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을 과연 사진 작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기록할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타인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지금 그 동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당연히 기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기록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제 사실은 팬데믹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세상이 멈췄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모두 멈춰지고 실제로 락다운 기간에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게 마치 멈춰버린 것 같고 그러면서 거리가 텅 비고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다 방식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멈춤으로써 우리가 계속 일상이나 삶을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과 만나서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포옹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든지 이런 것들 다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진이 하는 일이
사실은 사진을 찍으려면 전제되는 것들이 무언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바라보려면 움직이면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뛰어다니면서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진의 가장 큰 장점이, 카메라의 큰 장점이 무언가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고, 무언가를 바라보려면 가던 걸음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진가와 함께하는 여행은 1시간이 걸리는 코스를 2시간, 3시간을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계속 걸음을 멈추게 하고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 상황에서 멈추고 세상이 멈춘 다음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의미들이 도드라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사진에서 카메라가 해주는 역할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팬데믹 상황과 사진이 바라보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겹쳐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좀 관심사였고요. 사진은 기본적으로 이제 누군가를 만나고 직접 어떤 곳을 가야 되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할 때 과연 사진가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진가들은 어떤 나름의 또 방식을 고안하는가?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였습니다. 마리에타 바르가라는 작가의 더 브라이트 섀도우라는 작업인데요. 함께 좀 이미지를 보실게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작가 본인이 셀프로 자신을 찍기도 하고 집안에 스며드는 빛들 그리고 집안에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 그리고 집안의 어떤 사소한 풍경들을 기록한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이제 락다운 기간 동안 이제 외국에서는 더 그 봉쇄를 더 강하게 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만 계속 거의 하루 종일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일정 한두 시간 정도만 밖에 나와서 뭐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혹은 쇼핑을 한다던가 그 정도로 되게 제한적인 그런 락다운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집안에서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작가는 빛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빛이 변화에 따라서 색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들을 되게 파스텔 톤으로 포착해서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작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로 나가서 그런 사진들, 빛에 반응하는 사진들을 찍다가 이제 더 이상 밖에 나가서 외출해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진 작가로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진 작가임을 떠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계속 이렇게 갇혀서 어떻게 지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고민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집안에 이제 스며드는 빛들이나 어떤 똑같은 풍경 안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들을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집 안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제약적이지만 그동안 해왔던 사진 작업을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바라보는 일이나 사진의 의미들을 스스로 되새길 수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 그것들을 좀 기억하고자 스스로 표현하기는 기념품 같은 사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락다운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면서 느꼈던 어떤 일상에 다시 다가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감각들 그런 것들을 조금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진에 국내에서는 사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사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주요하게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 번역어로 들어온 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자로 백길사의 진실 참진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영어로는 포토그래피라고 해서 포토가 사실은 어원적으로는 빛을 뜻합니다. 이제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사진의 기본 원리가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어떤 사진에 반응하는 물질 혹은 디지털 센서로 그래서 대상이 반사하는 빛을 접촉한 다음에 그 접촉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그 기록이 된 잠상들을 현상시키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포토그래피라는 말은 결과물인 동시에 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결과물이 만들어진 생성 과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빛의 접촉 없이는 이미지를 만들 수 없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사진가들이 직접 누군가를 만나고 외부로 나가서 어떤 대상들을 직접 대면하고 접촉해야지만 사실 가능한 매체인 동시에 이미지를 만들 때 또한 사실은 개념적으로 미학적으로 접촉이라는 개념들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접촉 대면이 더 이상 불가능한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사진가들은 어떻게 이 접촉과 대면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사실은 사소하지만 빛의 변화들, 빛의 접촉들에 반응한 그런 모습들도 함께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자들에게는 그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자신이 느꼈던 단상들이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글들을 조금 에세이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시리스트라고 해서 유계영 시인이 쓴 글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2년 전 담당했던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다. 자전거를 꺼내려고 베란다에 나갔다가 방충망에 붙은 딱정벌레를 지켜보게 되었다는 이야기. 방충망의 격차를 따라가는 딱정벌레를 한참 눈으로 쫓다가 지루해져 관두려고 할 때 딱딱한 등껍질이 반으로 쪼개진과 동시에 얇고 투명한 날개가 펼쳐지더니 붕 날아올랐다는 이야기. 눈으로 쫓을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이야기는 나에게 이상한 감동을 주었다. 정말로 사소한 일이고 정말로 아무 의미도 없는 장면이지만 3년째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었다. 너무 사소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만일 이야기, 잊어버려도 섭섭하지 않을 이야기, 방금 눈앞을 지나간 버스의 노선번호처럼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이야기. 작은 목소리에 듣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소음을 다 끄고 온전히 귀를 기울여 한다. 그때 오직 너의 음악이 들린다. 이제 아무도 떠나지 않는 교실에서 나는 아직도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했는데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면 수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지금 내가 바라는 위시리스트라는 것들을 작성하는데요. 그 위시리스트의 큰 줄기가 그 소제목이 보고 싶어, 닿고 싶어, 만지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일부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들었던 이야기들, 이제 그때 당시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지만 비대면으로 수업이 전환되면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이전의 것들이 더 되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들이죠. 그러면서도 제가 이 부분을 특히 갖고 온 이유는 어떤 기록, 사전이 가지고 있는 기록, 그리고 기록에 앞서서 무언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라보는 과정의 의미는 사실은 어떤 대상이, 어떤 풍경이 엄청나게 의미 있거나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고 의미가 있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때 의미가 태어난다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무언가 의미 있어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벌레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벌레 사소한 것을 바라봤던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순간 갑자기 이 벌레가 날개를 잡히고 날아가는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록이나 바라봄, 사진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바라본다는 의미의 참뜻은 엄청난 의미,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도 바라볼 때만 비로소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더더욱더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무수히 놓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팬데믹은 아마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생각해주게 했던 한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진에 관심이 있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느끼는 소소한 재미 중에 하나도 그동안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을 멈추고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줄리아 플러트 바턴의 작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잡지를 만들고 사진 작가의 작업을 보는 입장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사진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것들이 큰 관심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작업일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이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줄리아 프로튼 바터는 꽤 경력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사진상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꽤 큰 프로젝트의 상업 사진도 많이 찍은 그런 꽤 중견 작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촬영할 때 좀 대규모 스태프들을 가지고 좀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진가 혼자서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트 디렉터도 있고 뭐 메이크업, 헤어 디자이너 혹은 모델, 스태프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한 뭐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30명 이상의 어떤 프로젝트 팀을 하나 만들어서 세트를 만들고 그 세트 안에서 모델과 어떤 원하는 이미지를 다 연출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이제 하는 작가인데요.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상업 사진가로서 그런 일거리가 다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일적으로 취소될 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황이니까 스태프를 모으는 일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사실은 사진가로서는 꽤 절박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줄리아 프로트 바르토는 이 작업을 아들이랑 둘이서 작은 캐리어에 사진 장비, 조명 장비들을 싣고 다니면서 촬영을 한 건데요. 일단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제 이 작가는 상업 프로젝트와 또 그 개인 작업도 병행하는 작가인데요. 팬데믹 기간에 당신들의 모습들, 당신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좀 기록해보고 싶다라는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응해줬습니다. 이제 무언가 다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고도 특별한 이례적인 상황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들이 다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역 광고에 신문을 내고 그 연락들을 받아서 그 한 가정마다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사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 집에 어떤 특정한 창문이라든가 어떤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앞에다가 그 신청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포즈를 취하고 그 앞에 카메라와 장비를 설치해서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상적이라고 한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포즈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만지면서 바꿔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사실 창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가림막을 두고 서로 이제 손짓과 발짓을 하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면 악수도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가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만 작업을 다 포기하거나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이 작가만의 어떤 방식들이 이 사진 안에 그 고민들이 좀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들의 이야기도 같이 채집을 해서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담긴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진가가 나름 어떻게 작업을 지속할 건지 고민했던 흔적이 묻어있는 작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프터 유스, 저희 보스토크가 이제 21번째 후였고요. 이제 젊음하고 유스하고 유스 이후, 그러니까 젊음과 나이 먹어가는 과정을 조금 사진을 통해서 쭉 펼쳐보고 싶었던 호흡입니다. 사실은 사진은 언제나 젊은 사람들, 청춘을 찍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작가들도 많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노년 시기,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특히 자신의 가족들의 임종 순간까지도 이제 좀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거든요. 사진가들의 어떤 집착이나 애착에 가까운 것들인데요. 사진가들은 더더욱더 어떤
사라지는 순간 지금 현재만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찍을 수 있거든요. 과거라든가 미래를 찍을 수 없고 오로지 지금 현재만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진가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강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록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것들이 의식적이라기보다 되게 무의식적으로 반응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내가 살던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된다 그러면 정말 덮어놓고 가서 무언가를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임종 순간까지도 기록한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사진이 정말 기묘한 순간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계속 사진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사진을 바라보는 것들을 꽤 즐거워하는 편인데요. 그런 가운데 가장 사진이 기묘할 때는 사진 자체가 기묘하다기보단 그 사진 안에 담긴 사람의 운명, 사람의 인생이 되게 기묘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시위 현장의 사진이라든가 어떤 그런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가 영정 사진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죽고 그 죽음이 어떤 특정한 국가 권력이나 혹은 국가의 어떤 부족함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일 경우에 그런 죽음들이 원인이나 어떤 과정들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숨겨지거나 묻혀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 가운데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라도 알고 싶은데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가장 가까운 이의 영정을 들고 길거리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 사실은 되게 이유를 떠나서 되게 비극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픔을 다스려야 할 시간에 분노에 가득한 모습으로 영정을 들고 오는 그 상황이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그럴 때 기묘한 것은 그 영정 사진들이 대부분 보면 그 피해자가 젊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증 사진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인의 경우에는 증명사진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는 영정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리거나 젊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영정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증 사진이나 증명사진이 그 영정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증 사진은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증명하는 이 학생이 살아있음을 이 학교의 소속원임을 증명하는 사진이죠. 그리고 증명사진 또한 이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고 어떤 뭐라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둘 다 삶과 생을 증명하는 사진인데요. 그것이 한순간에 죽음을 환기하는 죽음을 뜻하는 사진으로 뒤바뀌는 그런 기묘한 순간이 영정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사진의 기묘함은 어쩌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생애 주기가 있는데 그 생애 주기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사진이 깃드는 거죠. 가령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사진으로 찍기 시작해서 입학, 결혼, 장례식까지 영정까지 사실은 사람의 일상에 따라 계속 사진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의 생애 주기마다 펼쳐지는 어떤 모습을 기록하는 사진, 그 생애 주기에 함께하는 사진들의 모습을 조금 펼쳐놓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 사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젊음이라는 주제는 되게 진부한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워낙 많이 악용되기도 하는 주제죠. 청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악용되기도 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식의 책 제목에서도 악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끊임없이 청춘이나 혹은 나이듦에 대해서 관심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젊음이라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나이 먹는다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진은 기본적으로 그런 보편적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의도할 수는 있지만 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특정한 개인, A라는 사람, 그러니까 21살의 A라는 특정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진은 매번 젊음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그 젊음을 지니는 어떤 특정한 개인들은 계속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하고 나이를 먹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개별적으로 특수한 상황. 예. 그래서 사진은 가령 컵을 촬영한다고 하면 컵의 개념이나 컵의 의미를 찍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컵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가들은 지금 눈앞에 내 앞에 있는 어떤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생기 어린 젊은 어떤 친구의 눈동자라든가 혹은 어떤 사람의 생이나 시간의 흔적들이 느껴지는 어떤 자글자글한 주름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프터 유스에서는 또 두 개의 작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신정식 작가의 함께한 계절이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뭐 함께 제가 책을 만들기도 했고 저기 뒤에 제 그 코너에 함께한 계절 책도 있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작업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사진과 글로 기록한 작업입니다. 아버지는 부산에 계시고 이제 이 작가는 서울에 있는데 이제 뭐 두 달간 부산에 갔다가 다시 또 뭐 서울 보름에 또 보름간 서울에 왔다가 이렇게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본인의 생활은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는 못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부산에 들리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돌보고 또 다시 서울에 와서 자신의 삶을 또 꾸려나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산에 가서 아버지의 일상을 기록하고 그 사이에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보았던 풍경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들었던 단상들을 글로 기록한 사진 작업입니다. 이 사진책을 만들면서 되게 많이 스스로 많이 되묻게 됐던 것들은 그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어떤 한 사람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고 또 그 기억을 잃어가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과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사이에 과연 카메라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의미가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사진의 역할, 기록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말 살뜰하게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일에서 비롯돼야 어떤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처음 시작은 작업을 하려고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집에만 계시니까 이제 아버지 또한 본인의 상태를 가끔씩 인식하게 되시면 이제 남들과 소통하거나 남들과 만나는 것들 되게 꺼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점들. 그래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를 외출하게끔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때 아버지가 반응했던 것이 아버지 사진 찍으러 나가요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외출하면서 운동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진 찍으러 나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업은 시작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분히 아버지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갈 만한 그래서 무슨 경주 왕릉이라든가 이런 관광지 중심으로 기념사진처럼 찍던 작업이 이제 점점 아버지의 일상과 낮과 밤, 집안의 모습 그리고 그런 치매를 겪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들, 일상들을 찬찬히 기록하는 그런 식의 작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기록과 기억이 시작되는 기본적인 출발점은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쉽고 그런 소중함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록, 기억 그런 것들이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라도
모든 걸 기록할 수 없고 모든 걸 기억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억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새로움과 놀라움이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다른 작업도 함께 보겠습니다. 리빙 앤드 웨이빙이라고 하는 디에나 다이크만의 작업입니다. 사진 잡지에서는 10페이지의 아주 제한된 지면으로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 작업은 1991년부터 27년 동안 꾸준히 기록했던 건데, 어떤 것을 기록했냐면, 사진 작가가 자신의 고향집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배웅해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이제 고향집을 떠날 때 잠깐 서로 손 흔드는 그 모습을 되게 심플하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게 하나의 그 이별 의식처럼 이제 당연히 찍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인사하고 서로 손 흔들고 이런 것들을 찍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진 작가의 사진책이나 혹은 홈페이지에 가면 촘촘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도 되게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묘하게 사진 한 장 한 장이 되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의 표정이라든가 옷차림이랄까 묘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결국 200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의 사진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만 홀로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왠지 2006년 이후에 어머니의 모습은 좀 더 뭔가 쓸쓸해 보이는 면들이 있습니다. 웃고 계시지만 뭔가 쓸쓸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이 작가의 아이가 어렸을 때라는 것들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장난감을 이제 들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2017년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고, 이제 2017년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2017년에는 더 이상 이제 아무도 나에게 손을 흔들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제 이런 작가 노트가 있는데요. 이 작업을 보게 되면 뭐 사진 작업이나 뭐 예술이나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되고 무언가를 기억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인스타그램에 엄청나게 많은 셀피가 올라올 텐데요. 왜 그 셀피를 그렇게 많이 찍으면서 우리는 왜 엄마 아빠를 한 번 안 찍게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되게 아득해지거든요. 당장 저마저도 그렇긴 한데요. 물론 다들 아이들의 사진들을 많이 찍게 되는데, 유난히도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은 되게 인색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동시에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작업이 뭔가 작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소하게 시작됐는데, 이것들이 기록으로 쌓이고, 그리고 그 기록했던 대상들이 사라지고 나니 이 작업의 의미가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해지는 것이죠. 앞서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차원에서 기록이나 기억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나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던 호인데요. 이 호는 앞서 보여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우리의 세상이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그리고 정상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여성 혐오나 여성에 대한 편견들, 그리고 그런 편견을 기반으로 비롯된 차별과 폭력들, 그리고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무시나 어떤 존재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이 남성 중심이라든가 혹은 정상성 중심에서는 절대 발견되지 않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목소리들, 그런 기록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 목소리들이 되게 많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러한 목소리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던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차별을 받거나 뭔가 무시를 당하거나 혐오를 당했던 어떤 것들 혹은 내가 성서주라는 이유만 하나만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것들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이야기들 그런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했던 그런 것들과 관련된 작업들을 모아서 그들의 나오는 어떤 자신의 얼굴을 밝히고 자신의 경험들을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마치 나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일종의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만든 호입니다. 이 호에 실린 글 중에 이옥토 작가가 카메라의 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옥토라는 사진 작가이면서 모델로도 활동하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인 경우 사실 모델로 활동하면서 어떤 자신이 찍힌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을 사진 작가가 이 모델은 사실 표지 사진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진 않았는데요. 그 이옥토 작가가 찍힌 사진을 작가가 마음대로 이 모델과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지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사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작가하고 법정 소송까지 간 다음에 그 법정 소송에서 긴 시간을 거친 후에 그 승소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글을 쓰게 됐는데 이 글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계속 자신이 사진 작가로 사진을 찍기도 했고 모델로 활동해서 사진을 찍혀왔는데 자신이 늘 가깝게 자신이 늘 좋게 생각했던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과정을 겪은 이후에 과연 사진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사진에서 단순히 내가 그 사진 작가 협업하면서 웃으면서 찍은 그 사진이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웃으면서 찍은 그 사진이 표지가 되면서 그리고 그 사진을 사용하지 말고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이 계속 사용되면서 이제 인터넷에 돌게 되면서 아, 이 모델도 웃고 있잖아. 웃고 있으니까 자신도 원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댓글들을 보면서 과연 사진에 보이는 것과 그 보이는 것 이면에 감춰진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진이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퍼지게 되면 어떤 여파가 어떻게 증폭되는가를 되게 꼼꼼히 차분하게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써내려간 글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번 사진에 관심 있으시고 사진이라는 이미지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이옥토 작가의 글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로서 그 피해 사실을 단순히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왜 사진 한 장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에 관해서 사진의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변화하는가를 되게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흔히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사진은 그림과 달리 만약에 사과를 그린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눈앞에 사과가 없어도 화가가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나 사진이라고 한다면 카메라 렌즈 앞에 사과가 없으면 사과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령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해서 카메라 렌즈 앞에 사과가 없어도 컴퓨터 안에서 그래픽으로 모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사진이냐 그래픽이냐라는 논란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사진은 카메라 앞에, 렌즈 앞에 사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렌즈 앞에 어떤 대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을 찍은 사람이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은 거짓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 사과가 누구 때문에 거기에 와 있으며 나중에 누가 먹었으며 그 사과에 누가 독을 넣었으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말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사진은 125분의 1초 혹은 250분의 1초 아주 짧은 순간만을 보여주거든요. 사실 어떤 사건의 사실이나 진실은 그 이미지 전후에 연결된 맥락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용태 작가가 얘기하고 있듯이 사진에 보인다고 하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면 작가가 그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커스에 벗어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프레임 밖에 또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누군가 사진 속에 웃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발적으로 그 현장이 정말 좋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미지만 보고 그 선명한 것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록과 기억에 대해서도 무언가 선명하게 남겨져 있는 것들 이면에 그 기록과 기억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말과총상에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의 경험이나 어떤 차별이나 폭력은 잘 기록이 되지 않는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작업은 좀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이 작업도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작업은 그 제시 드건이라는 작가가 그 노년의 트랜스젠더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상과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기록한 작업입니다. 트랜스젠더라서 해서 남성인데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은 여성이라고 느껴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고 수술까지 받고 그런 경우들을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여성인 경우에 남성으로 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을 초상화 찍었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노년이고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트랜스젠더나 퀴어라는 개념조차도 생소했을 때라 엄청나게 갈등들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여성이라고 느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규정하거나 개념하는 용어조차도 없었을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겪었을 경험이나 어떤 것들은 더 치열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를 거치고 스스로 자신들의 경험담을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작업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정상이라는 개념들을 좀 다시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되게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려서 지금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이들이 결국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특별한 경험 속에서 가득 여러 가지 차별들을 겪으면서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혹은 가족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가까운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더라고요. 경험담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지지를 해줬다던가 끝내 인정을 해줬다던가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남성이었을 때 같이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부인도 같이 생활하면서 이 남편이 뭔가 다르다 이런 걸 느꼈고 그리고 결국 남편이 이제 고백을 하죠. 자신은 여성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수술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개념과 규정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이들의 각자의 개별적인 특수한 삶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좀 시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세 권의 책을 불러왔고 그 중에 작업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팬데믹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멈추고 바라보고 기록하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프터 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빛나는 한때와 마지막 포즈를 기억하는 일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 것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숨죽인 목소리 귀를 기울이는 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록과 기억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그걸 또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기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는 정성이 있어야 그것이 기록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래야 의미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기록이나 기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스스로 언제나 자신을 주체로 놓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기록하고 내가 기억하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만이 전부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기록과 기억 속에 우리가 보는 것 이외에 누락된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것들은 꼭 주체로서 내가 기록하고 내가 기억하는 일로 그치는 것인가라는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좋은 생각을 주는 것이 프랑스 오종의 단편 영화 어떤 죽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짧은 단편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하고 갈등을 불화가 있는 남자 주인공 폴이 나옵니다. 젊은 남자이고 사진 작가인데요. 사진 작가라서 더더욱더 제가 유심히 보긴 했지만 근데 갈등의 요소는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하고 불화했고 아버지하고 오랜 시간 연이 끊겨서 만나지 않는 그런 사이라고 영화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충 프랑스 오종의 다른 영화들을 보면 대충 아버지하고 주인공에 대한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부분 아들이 성적 소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라서 아버지는 그걸 용납을 못한 거죠. 대부분 프랑스 오전 영화에서는 게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게이라는 성적 정체성 때문에 아버지하고 연이 끊기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이 아마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지 않을까 암시를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아들은 아버지하고 오랜 시간 만나지 않고 연이 끊겼는데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이제 누나가 찾아와서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마지막으로 와서 좀 봐라 병원에 가자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이 폴을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폴은 병실 앞에서 이제 도망갔거든요. 끝내 아버지를 만나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카메라를 들고 이 병실에 찾아와서 아버지를 몰래 찍습니다. 근데 그 찍는 장면이 마치 되게 거칠게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되게 얼굴하고 몸을 막 되게 폭력적으로 막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암실에서 현상을 하고 인화를 하는데요. 인화를 하다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폴은 그 사진을 인화를 한 다음에 눈만 도려내서 그것을 가면처럼 쓰고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결국 아버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폴은 또 끝내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끝내냐면 누나가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품 하나를 전달해 줍니다. 그 유품에는 이제 그 철로 된 케이스 있잖아요. 박스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를 안고 다정하게 키스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남자 주인공 폴이고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영화는 마지막으로 그 주인공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끝이게 됩니다. 제가 애프터 뉴스에 썼던 에디터스 레터인데요. 사진의 생애 주기를 생각하다 보면 신기한 것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로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내가 태어날 때를 기록하거나 기억할 수 없잖아요. 태어날 때 스스로 나를 찍을 수 없으니까요. 기록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록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살부터 한 서너 살까지 사실 그 기억은 사실 공백이 되어 있죠. 그러나 무수히 많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나의 기록이나 나의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때 어땠고 저땠고 그것을 기반해서 이 사진이 나오고 내가 3살 때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의 순간을 스스로 기록하거나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죠. 신기하게도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기록하거나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록되거나 기억돼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오종 영화처럼 이 누군가를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것 스스로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하거나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건 되게 정성스러운 일이고 되게 반짝거리고 눈부신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끝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간순간 사라지는 것들을
부지런히 기록하는 것, 기억하는 것 되게 소중한 일이고요. 동시에 그런 기억과 기록 속에 누락되는 것들, 숨겨진 것들, 그런 것들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록과 기억이 다분히 개인적인 나의 중심적인 것으로만 그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주변에 누락된 것들, 숨겨진 기록과 기록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회의 어떤 모습들, 단면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기록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기록이 되는 대상이라는 것. 그것 또한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나와 너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어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록과 기억에 대해서 함께 한번 잠시라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